간은 잘 쓸게. 우리 이제 이혼하자. 수술 자국이 채 아물지도 않은 아내에게 남편은 이혼 서류를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맙긴 해. 네 덕분에 건강도 되찾고 네 50억으로 내가 사장이 될 테니까. 아내는 그 차가운 얼굴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매몰차게 버렸던 아내에게 무릎 꿇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병실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늦은 오후. 침대에 누운 남편 태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내 은혜의 손을 애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은혜야, 나 정말 살고 싶어. 제발 나 좀 살려줘. 태수의 야윈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태수에게 간경화 말기라 간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은혜는 남편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 간 당신한테 줄게. 수술비도 걱정할 것 하나 없어. 이럴 때 쓰려고 아끼고 살았잖아. 은혜가 남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정말 괜찮겠어? 너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해? 태수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지호 아빠잖아. 어떻게든 내가 살릴 거야. 은혜야, 정말 고마워. 내가 남은 인생 너한테 다 바칠게. 태수는 은혜의 소매를 꼭 쥔 채 흐느꼈습니다. 이식 수술을 하루 앞둔 밤 은혜는 22살 아들 지호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아빠한테 간을 조금 나눠주기로 했어. 그래서 엄마가 잠깐 아플 수도 있는데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은혜가 애써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수술 위험하지 않아요? 지호의 큰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걱정 말라고 하셨어. 우리 아들은 아무 걱정 말고 학교 훈련이나 열심히 받고 있어. 엄마, 꼭 건강하게 돌아오셔야 해요. 꼭이요. 저랑 약속해 주세요. 지호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약속할게.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멋진 파일럿 되는 거 엄마가 꼭 봐야지. 수술 당일 아침 은혜가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곁에 다가와 섰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아들 살 수 있겠구나.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뿐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은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일단 남편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8시간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마취가 풀린 태수는 은혜의 손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은혜야, 많이 힘들었지? 평생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고 살게. 태수가 흐느끼며 몇 번이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건강해지는 일만 남았으니까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자. 은혜가 남편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담당 의사가 병실로 찾아와 수술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회복에 시간이 꽤 필요할 겁니다. 특히 은혜 씨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은혜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50억가량의 유산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남편과 자신의 건강 회복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은혜는 아직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남편을 돌보기 위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어지러워 벽을 짚어야 했지만 꿋꿋하게 남편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엄마,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괜찮아, 아들. 엄마는 원래 튼튼하잖아.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날 거야. 은혜가 아들을 안심시키려 일부러 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돌아선 은혜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퇴원 후 6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언제 아팠냐는 듯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되찾아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간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지독한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탓에 결국 정들었던 직장까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지친 기색으로 귀가했습니다. 은혜는 아픈 몸을 이끌고 온 힘을 다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힘들었지? 어서 앉아서 밥 먹어. 태수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가 싶더니 이내 미간을 확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당신 간은 본 거 맞아? 미안해. 오늘따라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나 봐. 다시 끓여줄까? 은혜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대체 뭐야? 직장도 안 다니면서 밥 하나 제대로 못 차려? 태수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여보, 내가 수술하고 나서 아직 몸이 언제까지 그깟 간 좀 떼줬다고 유세 부릴 거야? 지긋지긋하다. 벌써 6달이나 지났잖아. 태수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등을 보인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덩그러니 홀로 남은 은혜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밥상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태수는 새로 부임한 젊고 유능한 부사장 최지원과 마주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부장님,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역시 대단하세요. 지원은 화려한 외모만큼이나 업무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최지원 부사장님께서 잘 도와주신 덕분이죠. 태수 역시 싫지 않은 듯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어떠세요?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지원의 당당한 제안에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픈 얼굴로 누워만 있는 아내와는 달리 생기가 넘치는 지원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은혜는 태수의 양복을 세탁기에 넣으려다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고급 레스토랑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작은 보석 상자까지 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그날 밤 은혜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어제 거래처 사람들하고 저녁 먹었어. 선물은 엄마 갖다 드리려고 산 거고. 태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은혜는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지만 더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 너는 이제 직장도 안 다니면서 집꼴이 이게 뭐니? 시어머니는 거실을 휙 둘러보며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아서 우리 태수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피곤에 지쳐 들어오는 집 꼬라지가 이래서야 되겠어?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집이 깨끗해야 하는 일도 잘 되는 거 모르니? 어머님, 정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 치워주시는 분 부를게요.
부모가 물려준 돈 좀 있다고 집에만 있는 애가 가정부를 부른다고? 그건 절대 안 돼. 그 말에 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래전 시어머니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선뜻 거액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고마움이 시간이 지나 비수 같은 열등감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더 분발할게요. 퇴원한 지 8달이 지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태수와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혜야, 당신 계속 몸이 안 좋잖아. 이러지 말고 시설 좋은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자. 태수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이 어디 좋은 병원이라도 알아본 거야? 은혜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요양하면서 치료받으면 금방 좋아질 거야. 시어머니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은혜는 곧장 아들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야, 엄마 며칠 병원에 좀 다녀올게. 우리 아들은 학교 훈련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엄마. 알겠어요. 얼른 나와서 오세요. 지호의 밝은 목소리에 은혜는 안심했습니다. 은혜야, 너는 앉아 있어라. 병원 가기 전에 따뜻한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시어머니는 어쩐 일인지 본인이 나서서 점심 식사까지 차렸습니다. 네가 집 비운 동안 너희 집 살림이랑 식사는 내가 챙길 테니 걱정 말고 푹 쉬다 오렴. 어머님,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태수도 평소답지 않게 수저를 놓고 물까지 따라주었습니다. 그래, 당신 당분간 집밥 못 먹으니까 잘 먹고 가야지. 내가 엄마한테 당신 좋아하는 잡채 해달라고 했어. 식사 후 은혜는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태수와 시어머니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익숙한 도시를 벗어나 점점 더 깊고 외진 산길로 향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마침내 낡고 허름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병원이라고? 은혜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어서 내려. 태수의 목소리가 아까와는 달리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싫어. 여기 병원 아니잖아. 나 안 내려. 은혜가 버티자 어디선가 나타난 건장한 남자 2명이 양쪽 차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끌어 차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거 나, 사람 살려. 은혜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은혜를 짐짝처럼 끌고 건물 안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면 몰라. 이혼 서류랑 재산 포기 각서. 여기에 도장 찍어. 태수가 아무런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은혜는 눈앞의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부모 때문에 우리 집안이 받은 굴욕, 이제야 갚는구나. 시어머니가 싸늘한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굴욕이라니요. 어머님 사업 망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도와드린 거잖아요. 은혜가 기가 막혀 항변했습니다. 시끄러워. 그깟 돈 몇 푼 쥐어주고 얼마나 우릴 무시했는데 내가 그 수모를 어떻게 잊어. 시어머니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싫어. 절대 도장 못 찍어.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걸 당신이 무슨 권리로 가져가. 은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원장은 차가운 눈으로 직원들을 향해 고갯짓했습니다. 독방으로 데려가. 여보,
내가 당신 살렸잖아. 내 목숨 같은 간을 줬잖아. 제발 이러지 마. 은혜는 직원들에게 붙들려 끌려가면서도 처절하게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깟 간 좀 떼줬다고 끝까지 유세 부리는 꼴하고는 질린다, 질려. 시어머니와 함께 원장실을 나가는 태수의 뒷모습은 지독하게 냉정했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무겁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은혜는 차가운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마무리만 하면 되겠구나.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 재산을 전부 제 이름으로 옮기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50억이라잖아. 네 건강도 회복했겠다. 이제 우리도 맘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시어머니의 눈이 탐욕으로 섬뜩하게 번들거렸습니다. 그 시각 요양원 독방의 싸늘한 어둠 속에서 은혜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살린 남편에게 버려졌다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갇힌 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혜는 하루 3번 정체 모를 하얀 알약을 강제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 약을 먹고 나면 온몸의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무심한 표정으로 물컵과 약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에요? 왜 자꾸 저한테 이런 걸 먹이는 거죠? 은혜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지시니까 그냥 드세요. 전 환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절 여기 가둔 거라고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은혜가 간호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간호사는 귀찮다는 듯 팔을 뿌리쳤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주사로 맞게 될 거예요. 손 놓으세요. 차가운 경고에 은혜는 결국 약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은혜가 약을 삼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차갑게 등을 보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약을 먹은 뒤에는 머릿속이 손뭉치처럼 무거워지고 몸은 천근만근이 되어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고 차가운 방은 밤인지 낮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고 그저 밥그릇을 들여주는 소리로 시간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지호야, 우리 아들, 엄마 여기 있어. 은혜는 텅 빈 방 안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라도 들릴 때면 은혜는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전 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약 기운 때문인지 혀가 굳어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은혜는 태수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물, 좀 마셔야. 은혜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가 자신의 모습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해골 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감시가 평소보다 소홀한 틈을 타 은혜는 간신히 문을 열고 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벽을 짚고 한 걸음씩 옮기다 비상구 근처에 공중전화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를 넣고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수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나야 은혜. 제발 나 좀 도와줘. 은혜라고? 아니,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이상한 요양원에 갇혀 있어. 태수가 날 가뒀어. 제발 경찰에 좀 알려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태수 씨가 널 가뒀다니 말이 돼?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사실이야. 주소는 모르겠어. 여기서 날 죽이려는 것 같아. 매일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어. 은혜야, 일단 진정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어? 경찰에 신고해줘. 아니면 우리 지호한테라도. 우리 아들 번호 알잖아. 지호한테라도 알려줘.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경비원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은혜는 비명을 지르며 수화기를 놓고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태수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매수된 뒤였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자마자 태수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태수 씨, 방금 은혜한테서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태수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습니다. 요양원에서 탈출하려는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난리던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약속한 돈은 바로 보내드리죠. 앞으로도 연락 오면 즉시 나한테 알려주세요. 태수는 곧장 요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은혜가 외부로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감시를 더 철저히 하세요. 딴 생각 못하게 약을 더 쓰란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은혜의 방 천장 구석에는 시뻘건 불빛을 깜빡이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약의 양도 2배로 늘었습니다. 원장이 직접 방으로 찾아와 은혜를 노려보며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헛짓을 하면 그때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은혜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졌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잠식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호는 룸메이트와 침울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전화를 자주 하더니 요새 뜸하네. 너희 어머니는 좀 어떠시냐? 룸메이트의 물음에 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병원에 계셔. 간이식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한가 봐. 면회는 가봤고? 아니, 의사가 당분간 절대 안정이래서 면회가 안 된대. 벌써 2달이나 지났는데. 지호는 답답한 마음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좀 어떠세요? 이제 면회 가봐도 되지 않아요? 지호야, 엄마는 아직 치료에 집중해야 해.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은 면회가 어렵다고 하시더라. 태수는 너무나도 침착하게 준비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전화 통화도 안 되고 병원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최고급 요양병원이라 보안이 아주 철저한 곳이야. 그리고 엄마가 수술 후에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망상 증세까지 보이신다더라. 망상이요? 우리 엄마가요? 지호의 목소리에 의심과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그래. 누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 감금했다. 그런 소리를 하신대. 의사 말로는 큰 수술 후에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하더라. 그래도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요. 아빠, 정말 엄마가 거기 계신 거 맞죠? 이 아빠가 너한테 거짓말이라도 하겠니? 걱정 마라. 태수는 지호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교묘한 거짓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네 걱정을 얼마나 하시는데 우리 아들 파일럿 공부는 잘하고 있냐고 늘 물어보셔. 정말요? 엄마가 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네가 조종사복 입은 모습 볼 날만 손꼽아 기다리신다. 통화를 마친 태수는 곧장 지호의 통장으로 두둑한 용돈을 보냈습니다. 지호야, 아빠가 용돈 더 보냈다. 그걸로 학원도 등록하고 필요한 장비 있으면 아끼지 말고 사도록 해. 아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꿈을 위해서라면
이 아빠는 뭐든 할 수 있어. 엄마도 네가 훌륭한 파일럿이 되는 걸 가장 바라실 테니. 며칠 후에는 할머니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강아지 잘 지내고 있니? 화면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은 인자하기만 했습니다. 네, 할머니. 혹시 엄마 면회는 가보셨어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거긴 아무나 들여보내주질 않는다더라. 의사가 절대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신신당부를 했대. 네가 빨리 파일럿 돼서 성공하는 게 진짜 효도다. 쓸데없는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은혜가 지옥 같은 요양원에 갇힌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숙경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요양보호사가 은혜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숙경은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은혜의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 앙상하게 마른 몸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숙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아무런 반응 없이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숙경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지만 은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숙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는 아무런 말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숙경은 텅 빈 간호실에 들어가 몰래 은혜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차트에는 정상적인 환자에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강력한 신경안정제가 매일 투여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숙경은 일부러 원장실 앞 복도를 청소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틈으로 원장과 비서가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박은혜 환자 남편이 이번 달 관리비로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래, 외부 접촉은 확실히 차단되고 있는 거지? 네, 원장님. 면회는 물론이고 전화도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약물도 지시하신 대로 꾸준히 투여하고 있고요. 아주 좋아. 그 남편이 우리 요양원의 큰 물주가 될 테니 절대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 그 순간 숙경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재산을 노린 친척들의 손에 이와 비슷한 요양원에 버려져 결국 홀로 외롭게 눈을 감아야 했던 자신의 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처럼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어. 숙경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약 투여 시간, 숙경은 미리 준비해둔 비타민제를 주머니에 숨긴 채 은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숙경은 문을 닫고 들어와 은혜의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은혜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약을 다른 걸로 바꿔왔어요. 은혜가 생기 없는 눈을 들어 숙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숙경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진정제를 비타민제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이건 그냥 비타민이에요. 이걸 드세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은혜의 눈빛에 서서히 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은혜가 숙경의 손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여긴 감시가 너무 심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경비원들 교대 시간을 전부 확인해뒀어요. 새벽 2시, 그때가 가장 허술해요. 숙경이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요양원 내부 지도였습니다. 이쪽 비상구로 나가면 뒤뜰로 이어지는데
거긴 담장이 낮아요. 그쪽으로 넘으시면 돼요. 하지만 그냥은 안 돼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어야만 해요. 빗소리에 발소리가 묻혀야 들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숙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 밤에 폭우가 쏟아진대요. 은혜의 텅 비었던 눈에 아주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날 제가 경비실에 가서 일부러 소란을 피울게요. 그 틈을 타서 도망치세요. 그럼 숙경 씨는요? 당신이 위험해지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이런 지긋지긋한 곳은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은혜 씨처럼 억울하게 고통받는 분들을 더는 못 보겠거든요. 숙경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드릴 테니 그걸로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은혜는 꺼져가던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호야, 우리 아들, 엄마가 꼭 너한테 돌아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마침내 운명의 금요일 밤, 창밖은 세상을 삼킬 듯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50분, 은혜는 침대에 누워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세차게 뛰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숙경이 문을 살짝 열고 젖은 속삭임처럼 말했습니다. 지금이에요. 제가 경비실로 갈 테니 딱 10분 뒤에 움직이세요. 숙경은 은혜의 손에 작은 손전등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이건 제 전화번호니까 밖에 나가시면 꼭 연락 주셔야 해요. 숙경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은혜가 떨리는 손으로 숙경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어서요. 시간이 없어요. 숙경은 커피가 담긴 쟁반을 들고 망설임 없이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에 고생이 많으세요.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하세요. 숙경이 일부러 살갑게 웃으며 경비원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이구, 고맙구먼. 근데 이 시간에 안 자고 웬일이야? 경비원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물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깨버렸어요. 말을 하는 순간 숙경은 일부러 쟁반을 기울여 뜨거운 커피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어머나,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닦으면 돼. 경비원이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는 바로 그 틈을 타 은혜는 방문을 열고 그림자처럼 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비상구까지의 거리는 고작 20m였지만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은혜는 맨발로 소리 죽여 차가운 복도를 내달렸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자 성난 비바람이 은혜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담장까지 남은 30m는 온통 질척이는 진흙탕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지호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내야 해. 은혜는 흠뻑 젖어 몸에 감기는 옷의 무게를 이겨내며 담장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2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높이에 절망감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혜는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젖먹던 힘까지 끌어와 발판 삼아 올라섰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운 담벼락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기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부러져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은혜는 마지막 힘을 짜내 몸을 담장 너머로 던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며 발목을 접질렸지만 은혜는 비명을 삼키며 다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양원 전체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탈출이다. 환자가 도망쳤다. 모두 잡아.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등 뒤를 쫓아왔습니다. 태수는 집에서 지원과 와인을 마시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박은혜가 탈출했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를 어떻게 놓칠 수가 있어? 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찔러준 돈이 얼만데 일 똑바로 안 해? 당장 잡으란 말이야. 절대 놓치지 마.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은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번뜩이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숲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과 팔을 핥히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겨 피가 났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저기 있다. 저 여자야.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은혜는 길 옆 도랑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차가운 흙탕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풀숲 사이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분명 이쪽이었는데.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젠장, 비가 너무 와서 발자국도 안 보이잖아. 아래쪽 마을로 내려갔을 거야. 그쪽을 찾아봐. 추격자들이 지나간 뒤에도 은혜는 한참 동안 도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온몸은 상처와 진흙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꼭 갈게. 은혜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비틀거리며 어두운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여름방학, 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우리 아들 왔구나. 밥은 먹었고? 태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본 채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빠 차 더러워졌던데 제가 청소 좀 해드릴게요. 지호는 차고로 가 아빠의 차를 꼼꼼히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 서랍을 정리하던 지호의 손에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잡혔습니다. 청솔 요양원? 아빠가 말했던 최고급 요양병원과는 이름부터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호는 곧장 스마트폰으로 그곳을 검색해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시골 외진 곳에 있는 허름하고 낡은 시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최고급 요양병원이야? 불길한 예감이 지호의 심장을 옥죄어왔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잠든 척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정이 넘자 아빠와 할머니가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여자가 도망친 지 벌써 3달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나갔는데 멀리 갔을 리가 없어요. 그래도 불안해서 그런다. 만에 하나 경찰에라도 찾아가면 어쩌려고 그래. 이미 서류 처리는 완벽하게 끝났잖아요. 이혼 도장 찍었고 재산도 전부 제 명의로 옮겨놨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그 50억 빨리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 천천히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움직이면 의심받기 딱 좋으니까요. 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스마트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나저나 지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그럼요. 엄마는 최고급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쯧쯧, 불쌍한 것. 할머니가 혀를 차며 비웃었습니다. 지호한테는 무덤까지 비밀로 해야 해요.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우리 부자 사이 끝장이에요. 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녹음을 중단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배신감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엄마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목숨과 맞바꾼 재산을 빼앗고 위조 서류로 이혼까지 시켰다니. 용서 못해. 절대로. 지호는 피가 나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호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외출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뒤를 밟았습니다. 며칠 후 태수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젊고 화려한 여자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웃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지호는 분노를 누르며 스마트폰으로 그 모습을 전부 촬영했습니다. 심지어 태수는 그 여자의 손목에 엄마가 아끼던 시계를 채워주기까지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호는 태수가 샤워하는 틈을 타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류 캐비닛을 뒤지자 위조된 이혼 서류와 재산 이전 관련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의 필체와는 확연히 다른 서명을 보는 순간 지호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지호니? 지호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밀어넣고 창문을 열었으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호는 발목에 전해지는 고통을 참으며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같은 시각 은혜는 3개월 만에 자신의 집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의 상처는 희미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고 쓰리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익숙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비빅.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은혜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문 좀 열어줘. 은혜가 초인종을 누르며 애타게 소리쳤지만 한참 뒤 인터폰에서 들려온 것은 시어머니의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은혜요. 뭐, 네가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요양원에서 도망갔더니 결국 온 게 집이냐?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 말? 이혼까지 한마당에 무슨 할 말이 남았다는 거야. 다시 요양원으로 가고 싶어? 은혜는 거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수가 젊은 여자와 와인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태수?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문 열어. 은혜가 울부짖으며 창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태수는 잠시 이쪽을 돌아보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나타난 시어머니의 손에는 소금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 신성한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시어머니가 은혜의 얼굴에 소금을 거칠게 뿌려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 며느리예요. 제가 어머님 아들 김태수 간이식해서 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며느리? 웃기지 마.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야. 그 서류 다 위조된 거예요. 전 도장 찍은 적 없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정신병자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안 꺼져? 시어머니는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좀 와보세요. 이상한 여자가 와서 자꾸 우리 집이라고 우기면서 소란을 피워요. 곧 경비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이 여자가 자꾸 행패를 부리니 당장 끌어내주세요.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가시죠. 경비원들이 은혜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요. 여긴 내 집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없는 여자의 몸부림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은혜를 아파트 단지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은혜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밤새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며 넋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2층 지호의 방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지호야. 은혜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들의 방 창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기숙사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결국 아들마저 날 버렸구나. 절망의 끝에서 은혜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3,000원 뿐이었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은혜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이 터덜터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막막한 현실이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길 위에서 보낸 은혜는 굶주림과 추위에 정신마저 아득해졌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리를 헤매던 그때 어디선가 풍겨오는 따뜻하고 구수한 국밥 냄새가 은혜의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리자 허름한 골목 어귀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의 식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혜는 홀린 듯 식당 앞으로 다가가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기댔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세 식구가 정답게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어린 딸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엄마가 국그릇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은혜의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 역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 손님, 추운데 왜 그러고 서 있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인상 좋은 60대 여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은혜가 당황하며 몸을 돌리려 하자 여자는 재빨리 다가와 은혜의 차가운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날도 추운데 들어와서 따끈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고 가요. 돈이 없습니다. 은혜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내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괜찮으니 어서 들어와요. 정여사라 불리는 여인은 은혜의 팔을 이끌어 식당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기 앉아요. 금방 뜨끈하게 말아다 줄 테니. 정여사는 은혜를 자리에 앉히고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이 은혜의 앞에 놓였습니다. 자, 천천히 들어요. 급하게 먹다 체할라.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흐흑. 은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정여사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은혜의 떨리는 어깨를 그저 묵묵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은혜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어서 먹어요. 부족하면 말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겨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밤은 어디서 묵을 거예요? 정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요. 식당 안쪽에 안 쓰는 작은 방이 하나 있어. 제가 어떻게 이런 신세까지. 사람 사는 게 다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내가 오늘 어려운 사람 도우면 언젠가 나도 도움받을 날이 오지 않겠어요? 정여사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은혜는 식당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손님, 왜 벌써 일어나서 이러고 있어요? 정 여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거들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가게에서 설거지랑 청소 좀 도와줄래요? 내가 숙식은 책임질 테니.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은혜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서 은혜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온 부부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아서 아빠가 한턱 쏘는 거예요. 아빠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아들 지호의 얼굴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혜가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본 정 여사가 말없이 다가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더 내밀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아드님도 분명 엄마를 애타게 찾고 있을 테니. 정 여사의 따뜻한 위로에 은혜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저녁 은혜가 한창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식당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익숙한 구두 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든 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황급히 주방 안쪽으로 몸을 숨기려던 은혜에게 정 여사가 재빨리 다가와 앞치마와 모자를 깊숙이 씌워주었습니다. 얼굴 단단히 가리고 안쪽에 있어요. 정 여사가 나지막이 속삭이고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혼자요. 태수의 목소리가 좁은 식당 안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은혜는 냉장고 뒤에 바싹 몸을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의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미안. 많이 기다렸어? 지원이 태수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애교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오늘 힘들었지? 태수가 다정하게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런 허름한 곳은 어쩐 일이야? 지원이 노골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회사 후배가 맛있다길래. 별로면 나갈까? 아니야, 됐어. 이런데도 가끔 와보는 거지, 뭐. 잠시 후 지원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 쪽을 지나치던 지원은 모자 밑으로 드러난 은혜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원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지원은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물잔을 내려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지원이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찰랑. 물잔이 엎어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손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요? 물을 다 쏟았잖아요. 지원이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빨리 안 닦고 뭐해요? 지원이 턱짓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은혜는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행주를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흐른 물을 닦는 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며 태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고개를 돌려 무릎 꿇은 은혜를 발견한 태수의 얼굴에 차가운 냉소가 번졌습니다. 자기야, 저 아줌마 누군지 알아? 지원이 태수의 귓가에 대고 킥킥거렸습니다. 꼴 좋네.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잘난 척은 다 하더니 결국 식당 아줌마 신세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은혜는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모멸감이 더 아팠습니다. 반드시 이 굴욕을 갚아주고 말 거야. 계산을 마친 지원은 식당을 나가며 일부러 은혜의 어깨를 거칠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조심해서 일 좀 해요. 그러다 가게에서 쫓겨나면 어쩌려고.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은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정 여사가 식당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거기서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정 여사가 막차에 오르려던 태수의 팔을 와락 잡아챘습니다. 뭐야, 이 할머니는. 이거 안 나요? 태수가 신경질적으로 팔을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네 목숨 살려준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너도 사람이냐? 정 여사가 태수의 멱살을 잡고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완전 미친 할망구 아니야. 당장 손 안 치워? 태수는 정 여사를 거칠게 밀치고는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차를 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식당으로 돌아온 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은혜 씨. 정 여사가 은혜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정 여사님, 저 너무 비참해요. 너무 치욕스러워서 죽고 싶어요. 아니야. 죽긴 왜 죽어. 이대로 저놈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우리 변호사님 찾아가자. 변호사님요? 은혜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시는 분이야. 나도 예전에 그분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어.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괜찮아. 그분은 그런 거 따지는 분이 아니야. 정 여사가 은혜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돼. 이 악물고 일어서서 저 나쁜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지. 정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혜의 흔들리던 눈빛이 점차 단단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내일 아침 일찍 내가 같이 가줄게. 다음 날 아침 정 여사는 은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이 은혜의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여사님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강선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강선우 변호사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악수를 청했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말씀하세요.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요양원에 가뒀어요. 그리고는 위조된 서류로 이혼을 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까지 전부 빼앗아갔습니다. 강 변호사는 은혜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굳은 표정으로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요양원 불법 감금, 사문서 위조, 재산 갈취, 명백한 범죄입니다.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입니다.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은혜의 텅 비었던 눈에 아주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요. 우선 당시 요양원에서 일했던 김숙경이라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숙경 씨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는 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강 변호사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은혜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강 변호사에게서 기적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은혜 씨, 김숙경 씨를 찾았습니다. 내일 저녁 정 여사님 식당에서 다 같이 뵙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 여사의 식당 안쪽 작은 방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은혜 씨,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숙경이 은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숙경 씨,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이거요. 제가 요양원에서 몰래 빼돌린 증거들이에요. 숙경이 작은 USB 하나를 강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강 변호사가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자 화면에는 그들의 추악한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의 파렴치한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세상에 알리다니요? 네.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에 은혜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호야. 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맞죠? 정말 우리 엄마 맞죠?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은혜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지호야, 내 아들. 우리 아들. 은혜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요. 지호 역시 엄마의 등을 어루만지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님, 이거요. 한참 만에 엄마의 품에서 떨어진 지호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USB를 꺼내 강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아빠랑 할머니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랑 위조된 서류 사진들이 전부 들어있어요. 강 변호사의 얼굴에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선생님, 그럼 언제, 어떻게 그 사람들의 죄를 밝힐 건가요? 한 달 뒤, 김태수 씨가 회사 사장으로 취임하는 기념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언론과 수많은 하객들이 모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한 달 후, 화려한 호텔 연회장은 성공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장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수많은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보석으로 치장한 지원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아름다운 분을 소개합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할 약혼녀 최지원입니다. 태수가 지원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리자 연회장 안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귀부인들 틈에 끼어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 끝에 저렇게 성공했어요. 다 내 덕이지 뭐. 바로 그때 연회장 뒤편의 문이 소리 없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은혜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혜를 발견한 태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시어머니 역시 은혜를 보고는 경악하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경비 불러. 저 여자 끌어내. 시어머니가 소리치려는 순간 은혜의 뒤로 강 변호사와 숙경, 그리고 굳은 표정의 지호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지호? 태수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지호는 아빠의 눈을 차갑게 외면한 채 곧장 단상 위로 향했습니다. 학생, 지금 뭐 하는 건가? 당장 내려오게. 사회자가 당황하며 막아서자 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강선우 변호사입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웅성거리던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김태수 사장님의 아들, 김지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추악한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지호, 너 미쳤어? 당장 내려와. 태수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제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간을 이식해준 제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감금했습니다. 지호의 폭로에 연회장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증거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연회장 스피커에서 태수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가 도망친 지 벌써 한 달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미 서류 처리는 완벽하게 끝났잖아요. 그 50억 빨리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 태수는 미친 사람처럼 단상으로 뛰어올라 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자식, 당장 안 꺼? 강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 태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태수 씨, 당신의 아내는 당신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이제 그 죄값을 치를 시간입니다. 강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회장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을 사문서 위조, 불법 감금, 재산 갈취 혐의로 고소했으며 밖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연회장 입구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태수 씨,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태수가 발버둥 쳤지만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은혜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태수가 은혜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은혜는 싸늘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호야, 이제 가자. 은혜가 아들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온 은혜는 아주 오랜만에 시원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은혜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타올랐습니다. 비록 통쾌한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힘겨운 법적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파티에서의 통쾌한 복수가 있은 후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혜와 지호는 작고 낡았지만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드디어 1심 판결 나오는 날이에요. 지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구나. 이상하게 떨리네. 은혜가 창밖을 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강 변호사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오후 2시 기다리던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혜 씨, 우리가 이겼습니다. 1심 완벽하게 승소해요. 정말, 인가요? 저희가 이긴 거 맞아요? 은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김태수는 징역 7년, 시어머니와 내연녀 최지원도 공범으로 처벌받게 됐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 전화를 끊자마자 지호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이겼어. 드디어 우리가 이겼단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기쁨도 잠시 요양원에서 망가진 은혜의 몸은 날이 갈수록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부터
은혜는 아침마다 심한 구토와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체했나 봐. 은혜는 창백해진 얼굴로 아들을 안심시키려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점점 더 심해졌고 2주일 후 은혜는 거울을 보다 자신의 눈동자가 노랗게 변한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예약을 기다리던 은혜는 거실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지호가 울부짖으며 엄마를 흔들었지만 은혜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은혜는 곧장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3시간이 넘는 긴 검사 끝에 담당 의사가 굳은 얼굴로 지호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급성으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당장 간을 이식받지 않으시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데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어쩌면 2주 안에. 의사의 차가운 선고가 지호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수술 후에는 괜찮으셨는데 요양원에서 장기간 투여된 약물이 환자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지호는 복도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엄마를 구했더라면. 지호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지호야. 은혜가 힘겹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금방 나을 수 있어요. 아니, 엄마는 알아. 이번엔 정말 힘들 것 같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는 강하잖아요. 겨우 우리 아들 얼굴 다시 봤는데 이렇게 떠나려니 너무 억울해서. 은혜의 눈가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강 변호사와 정 여사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은혜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 여사가 은혜의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 여사님, 저 이제 더는 못 싸울 것 같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 씨, 2심 재판이 코앞이에요. 재산도 다 찾아와야죠. 조금만 더 힘을 내요. 강 변호사가 애타게 말했지만 은혜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 그런 거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지호, 우리 아들만 잘 좀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호는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리 엄마를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엄마한테 간을 이식해 드릴게요. 일단 적합성 검사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가장 빠른 시간으로요. 내일 아침 바로 시작하죠. 일주일 후 기적처럼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김지호 씨, 다행히 어머님께 간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다행입니다. 지호의 얼굴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네. 혈액형도 일치하고 조직 적합성도 매우 좋습니다. 그럼 수술은 언제쯤?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간 기증은 절대 쉬운 수술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 각오했어요. 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님께 지호 씨가 파일럿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간 기증 수술 후에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항공신체 검사 1급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평생 비행기를 못 타게 된다고요? 확률은 30%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30%. 지호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지호는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엄마의 손을 잡고 처음 공항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 비행기 봐. 정말 멋있어. 그러게. 우리 지호도 나중에 저렇게 큰 비행기 조종할 거야? 응. 나 커서 꼭 파일럿 될 거야. 그래서 엄마 태우고 세계 여행 시켜줄게. 어머,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네.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하얀 꼬리를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없는 하늘을 날아서 무슨 소용이야. 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지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강 변호사를 찾아간 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엄마한테 간을 주기로 했어요. 지호 씨, 정말 괜찮겠어요? 네. 제 결심은 확고해요. 파일럿이라는 꿈은요? 엄마가 제 꿈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강 변호사가 지호의 손을 말없이 굳게 잡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이든 말하세요. 제가 기증자라는 사실을 엄마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어머님이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엄마는 제 희생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익명의 기증자가 나타났다고만 전해주세요. 지호가 고개를 숙여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호 씨 뜻대로 하죠. 지호는 다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수술하겠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엄마한테는 익명의 기증자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사는 지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지호는 엄마 병실을 찾았습니다. 엄마, 제가 앞으로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항공사 인턴 면접이랑 비행 훈련 스케줄이 잡혀서요.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어머, 정말 잘 됐다. 괜찮아. 우리 아들 꿈 이루는 게 더 중요하지. 은혜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견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눈에는 서운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엄마 때문에 네 인생 망쳤다고 원망하는 거 아니지? 무슨 소리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됐어. 어서 가봐. 훈련 열심히 하고. 지호가 병실을 나간 뒤 은혜는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수술 전날 밤 지호는 자신의 방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의 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안녕, 나의 꿈. 지호는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새로운 꿈은 우리 엄마를 지키는 거야. 한편 병실에서 은혜는 간호사로부터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은혜 씨,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익명의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정말요? 세상에. 은혜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익명을 원하셔서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하지만 아들이 수술 전날에도 찾아오지 않자 덜컥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은혜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혜와 지호는 각각 다른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호야, 엄마 수술 끝나면 우리 아들 얼굴 제일 먼저 보고 싶다. 마취제가 주입되며 은혜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지호 역시 수술대에 누워 마지막까지 엄마의 건강만을 기도했습니다. 엄마, 제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마취가 시작되며 지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강 변호사와 정 여사가 두 손을 모은 채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무사해야 할 텐데요. 정 여사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꼭 그럴 겁니다. 강 변호사도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긴 6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분 다 무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 여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은혜 씨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과연 괜찮을까요? 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하늘에 맡겨야지.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은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흐릿한 의식 너머로 날카로운 병실 조명이 눈꺼풀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타는 듯한 갈증에 은혜는 희미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에 곁을 지키고 있던 정 여사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은혜 씨, 정신이 좀 들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은혜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복실이에요. 수술 아주 잘 끝났어요. 강 변호사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술이 성공했다고요? 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세요. 은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호는 어디 갔어요? 은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와 정 여사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왜 안 와요? 저 수술 잘 끝났다고 전해주신 거 맞죠? 은혜의 목소리가 불안감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 그게... 강 변호사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우리 지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은혜가 상체를 일으키려 하자 정 여사가 황급히 은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지호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안 와요? 엄마가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했는데 왜 얼굴 한번 안 비치냐고요. 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둑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강 변호사는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혜 씨에게 간을 기증해준 익명의 기증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누군데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드님입니다. 지호가 자신의 간을 어머니께 드린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지호가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간을. 네.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익명으로 해달라고 저희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은혜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이 왜, 어떻게 그런 짓을. 은혜 씨, 제발 진정하세요. 우리 지호는 파일럿이 꿈이었어요. 저 넓은 하늘을 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다고요. 은혜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지호에게는 어머니의 목숨이 그 어떤 꿈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강 변호사의 조용한 한마디가 은혜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앞길을 막았어요. 이 못난 엄마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쳐놨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지호의 선택이었어요. 지호 어디 있어요? 당장 우리 아들 보러 가야겠어요. 은혜가 당장이라도 침대에서 내려올 듯 몸부림쳤습니다. 아직 몸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제발 휠체어 좀 갖다 주세요. 어서요. 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결국 정 여사는 휠체어를 가져왔고 간호사의 만류에도 은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발이요. 우리 아들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네. 은혜의 간절한 애원에 간호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5분만입니다. 약속하셔야 해요. 정 여사가 미는 휠체어를 타고 지호의 병실 앞에 도착한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호야. 은혜는 휠체어에서 내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 은혜가 지호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너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내가 정말 나쁜 엄마야. 은혜는 지호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엄마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엄마가 우리 아들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은혜가 눈물로 약속하며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 변호사와 정 여사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몇 시간 뒤 지호가 마침내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지호가 나직이 신음하며 눈을 뜨자 밤새 곁을 지키던 은혜가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지호야, 정신이 좀 들어? 엄마, 수술은 잘 끝나신 거예요? 응.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다시 살았어. 은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지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꿈을, 엄마가 네 소중한 꿈을 뺏었잖아. 은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 정말 괜찮아요. 지호가 오히려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한테는 엄마랑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도 파일럿은 꼭 하늘을 직접 날아야만 항공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공정비사도 있고 항공교통관제사도 있어요. 하늘과 관련된 멋진 일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지호가 엄마를 위로하려 일부러 더 밝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 은혜는 그런 아들을 가슴이 미어지도록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나란히 병실에 누워 회복 기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나누며 모자의 유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강 변호사는
2심 재판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호의 녹음 파일과 숙경의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 이순자, 최지원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재판 후 2주일 뒤 은혜 명의로 불법 이전되었던 모든 재산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지호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면회실에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시어머니는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호야, 이 할미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할머니, 너무 늦었어요. 지호는 싸늘하게 돌아섰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태수와 시어머니, 지원은 서로의 탓을 하며 짐승처럼 싸웠고 그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은혜는 그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도 더 이상 분노도 미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엄마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따스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한 달이 지난 뒤 은혜와 지호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아파트였지만 두 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엄마, 짐 정리는 끝났어요. 지호가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은혜가 지호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바로 그때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구치소의 김태수였습니다. 엄마, 이거. 지호가 편지를 은혜에게 건넸습니다. 은혜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발신인의 이름을 응시했습니다. 엄마, 읽어보실 거예요? 아니, 읽을 필요 없어. 은혜가 단호하게 말하며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끝이야. 우리는 앞만 보고 갈 거야. 잘하셨어요, 엄마. 지호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은혜는 은행에 가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지원이 교육비는 따로 통장을 만들어 넣어둘게. 엄마, 괜찮아요. 저 알바해서 학비 벌 수 있어요. 아니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이제 다 해줄 수 있어. 은혜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 일부는 기부하려고 해. 기부요? 응. 나처럼 건강 문제나 가정 문제로 일자리를 잃고 힘든 여성들을 돕는 단체의 말이야. 은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큰 돈을 이제는 부모님 뜻대로 좋은 일에 써야 할 것 같아서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엄마. 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 여사가 은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은혜 씨, 이사 잘했어요? 네, 정 여사님. 어서 오세요.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정 여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요. 식당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말인데 은혜 씨한테 우리 식당을 넘기고 싶어요. 네, 저한테요? 은혜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은혜 씨가 가장 적임자예요. 은혜 씨가 식당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제가 식당 일은 걱정 마요. 은혜 씨는 손님들 대하는 솜씨도 그렇고 타고난 사람이야. 잘할 수 있어. 정 여사가 은혜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너무 감사해요. 그날 밤 은혜는 지호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정 여사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식당 하는 거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엄마는 뭐든 잘하잖아요. 지호의 격려에 은혜의 얼굴에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일주일 후, 은혜는 정 여사의 식당을 인수하고 이름을 희망식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름 정말 잘 지었어요. 딱 은혜 씨 같네. 정 여사가 새 간판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 여사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은혜는 정 여사를 끌어안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희망식당은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자신처럼 가정폭력이나 건강 문제로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경력이 없어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조심스러운 표정의 40대 여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했어요. 걱정 마세요. 은혜가 환하게 웃으며 그 여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은혜의 탈출을 도왔던 숙경도 희망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씨, 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숙경 씨가 없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편 지호는 파일럿의 꿈은 접었지만 항공정비 전문대학에 편입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이번 학기부터 다녀요. 지호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 자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은혜가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호는 주말마다 희망식당을 도왔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이랑 순대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지호가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아들분 참 인상이 좋고 밝네요. 손님들이 은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에요. 은혜가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변호사도 가끔 희망식당을 찾아와 국밥을 먹었습니다. 은혜 씨, 장사 수완이 좋네요. 벌써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강 변호사는 은혜와 지호의 사건을 계기로 억울한 사람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혜 씨 같은 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제가 이 사회를 더 열심히 지켜볼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 여사도 가끔 식당을 찾아와 은혜의 곁을 지켰습니다. 오늘 국밥 맛이 아주 일품이네. 내 솜씨보다 더 좋아졌어. 정 여사님한테 배운걸요. 정 여사는 흐뭇하게 웃으며 은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희망식당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여기 국밥 정말 맛있다더라. 사장님도 친절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다들 밝아. 점심시간이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은혜에게 더 큰 기쁨은 힘든 시간을 겪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남편한테 너무 맞아서 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눈물을 글썽이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경력 없어도 괜찮아요. 일단 안에 들어와서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부터 드세요. 은혜가 그 여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호는 항공정비 전문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공부하며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도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한데. 주말이면 지호는 엄마와 함께 식당에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지호야, 여기 국밥 2그릇 더.
네, 엄마.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고 식당 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은혜는 식당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호가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은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이제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도 좋은 일에 쓰고 있어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감사와 평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호랑 앞으로도 서로 곁을 지키며 열심히 행복하게 살게요. 걱정 마세요. 은혜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지호가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국밥 2그릇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은혜는 주방으로 돌아가 국밥을 끓이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밝고 건강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험난한 시련을 이겨낸 끝에 은혜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지호야. 네, 엄마.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저도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희망식당의 따뜻한 불빛은 오늘도 골목길을 밝히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지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희망으로 가득 찬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진짜 사랑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은혜는 생명을 나눠준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을 낳아준 아들에게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시간들이 결국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